4월 15일이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프로그램 흐름 제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었던 게 조건문, if하고 스위치,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하고 for 이런 것들을 봤었죠. 얘네들의 특징은 블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블록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if라고 하는 블록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끼리 서로 중첩해서 사용을 하면 if 안에 if, 스위치, while, for, 스위치, while, for 이렇게 있는데 if 안에 if, if 안에 스위치,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스위치 안에 if, 스위치 안에 스위치, 스위치 안에 while, 스위치 안에 for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포함 관계가 가능해져요. 또 이 안에서도 또 다른 게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던 문법들 중에 스위치문은 if문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고요. while문 같은 경우도 for문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사실 while문하고 for문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데 많이 쓰는 비중으로 보면은 if문과 for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수업 내용에서조차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경우의 수만 추려본다면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압축이 됩니다. 김주희님 화면 공유가 잘못되어 있네요. 다시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네 가지 문법에 대한 중첩 사용의 경우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문법들을 서로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중첩 if문 구조예요. 이제부터 이제 블록이 서로 중첩되기 시작하면은 각 블록의 범위를 먼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if 안에 큰 if 덩어리가 요만큼이죠. 이 안에 각각 if문에 대한 블록과 else문에 대한 블록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또 이렇게 독립적인 블록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블록의 범위를 코드를 보면서 가늠하기 위해서 괄호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들여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제대로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코드를 자기가 못 알아보는 일이 생겨요. 자, if문 안에 if, 중첩 if문 구조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요. if문은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랬더니 안에 if가 또 있네요. 그러면 이 안에서 조건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 안에서 재검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은요.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 자유롭게 구사해야겠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제시해드리는 코드를 해석하는 거를 먼저 영어 문장 해석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문장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적응이 돼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만의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더블 if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런지 예제 파일들이 좀 많죠.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좀 내용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좀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죠. 여기 구문 설명 나왔던 건 그냥 코드로 바로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일단 페이퍼에서 뺐습니다. 자, 첫 번째 if, 중첩 if 구조예요. 특정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블록 안에 진입됐을 때 상세 조건을 판별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예제 코드 볼게요. 자, 특정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블록 안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자, 숫자값 두 개를 입력을 받을게요. 자, 요것도 이제 책에 있는 예제인데 그 숫자 값을 입력받아서 동작할 수 있게끔 약간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자, 스캐너 입력을 받으려면은 맨 위에 스캐너라고 하는 걸 명시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포트라고 하는 구문은 아직 우리가 진도 나가려면 거의 한참 남은 거기 때문에 아마 2개월 차에 진도가 나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상용구처럼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바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보다 좀 더 확장된 기능, 일종의 확장 팩들이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카테고리예요. 자바라는 카테고리 안에 유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스캐너라고 하는 기능을 임포트 갖고 와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임포트라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 스캐너라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기능을 생성하는 명령이에요. 스캐너의 기능을 생성하겠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아직 어떤 개념인지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스캐너를 리더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reader.nextInt가 숫자 값을 입력받는 명령이었죠. 수학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줄바꿈 없이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mass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영어 점수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숫자 값 입력받아서 eng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이 구문은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 굉장히 많이 쓴 구문이죠. 그리고 입력 다 받았으니까 리더를 닫습니다. 이제 키보드 입력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벌써 3주차 됐고 요거는 1주차 때부터 계속 사용된 구문 패턴이니까 앞으로는 요 또 스캐너가 관련된 기능이 나오면 그냥 입력 받고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학 점수를 75점으로 입력했다고 가정하죠. 영어 점수는 52점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일단 쭉 다음에 와서 조건을 만났어요. 75점이었죠? 75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맞으니까 if 안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안에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영어 점수를 52점이라고 입력받았는데 5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맞죠? 그러면 연결된 else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탈락이라고 출력하고 끝나죠. 자, 요 if문이 끝났어요. 바깥에 있는 if문은 if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연결된 else는 안 하는 게 맞죠. 자, 일단 안에 걸 덜어내보면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를 수행하는 대신에 else는 안 하죠. 만약에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었다면 else로 띄웠을 거예요. 수학이 72점이었기 때문에 조건이 참이라고 판단해서 안으로 들어왔더니 52점인 영어 점수를 갖고 조건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학이 60점 이상이고 영어가 60점 이상이면 통과라고 출력을 하고, 수학이 60점 이상인데 영어가 60점 이상이 안 되면 탈락. 그리고 수학이 60점 이상이 아니라면은 영어 점수는 볼 것도 없이 탈락.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 거죠. 자, 결국은 수학과 영어가 동시에 60을 넘어야만 통과라는 건데, 이거는 아래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수학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72였어요. 앞에 조건은 참이죠. ENG, 아까 52점이었죠. 52점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거짓이죠. AND 현상이에요. True and False는 결과적으로 거짓이죠. 그래서 if의 조건은 거짓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else로 가서 탈락합니다.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다른 조건도 맞아야 된다 라는 중첩 if문은 이런 식으로 논리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약간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립을 하건 이렇게 성립시키건 이렇게 성립시키건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어떤 코드만이 반드시 정답이다라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다, 고집하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럼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대신에 내가 그 여기 밑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직선거리로 가느냐 아니면 돌아서 가느냐, 방법론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탈 거냐 비행기를 탈 거냐, 즉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아직 우리는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가야 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일단 효율적이라는 것들은 배제하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중첩 if문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한 단을 읽으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수학 점수를 입력하세요. 7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아까 52였죠? 그러면 탈락. 자, 위쪽에 1번 때에서 탈락이라고 나오고 2번 때 결과에서 탈락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f문 안에 포문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더 간단해요. 반복문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조건을 한번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if문을 통과해야만 반복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안에 반복문이에요. 특정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블록 안에 진입했을 때 반복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스캐너 써서 K라는 입력값을 받았습니다. K를 만약에 100이라고 입력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if문으로 K 값의 범위를 검사해요. 1보다 크다, 이거는 참인데 10보다 작다, 이거는 안 맞죠. 그러면 true and false니까 조건이 거짓으로 판명돼서 else로 빠져요. 2에서 9 사이의 수식만 출력합니다 라고 하고서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력값을 6이라고 입력했다. 6은 1보다 크다, true고요. 6은 10보다 작다, true죠. true and true는 참이니까 if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포문이 있네요. i라는 변수가 1부터 10보다 작을 동안 1씩 증가래요.
i의 변화량은 1부터 9까지 1씩 증가가 돼요. k는 6이었죠? 자, 프린트 f 형식 문자 써서 k i k 곱하기 i k는 6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6 곱하기 i 자리는 1부터 9까지니까 9까지는 하고서 k 곱하기 i니까 6 곱하기 1부터 6 곱하기 9까지의 결과값. 결국은 입력한 범위의 구구단 수식을 출력하는 코드예요. 근데 무조건 구구단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 범위에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하고 출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숫자 값으로 100을 입력하면은 2에서 9 사이의 수식만 출력합니다로 나오고 6을 입력하면은 9구단 6단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포 안에 포입니다. 포 안에 if입니다. 자, 포문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 안에 if가 있는 거예요. 포문이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if문으로 매번 조건을 판별하는 겁니다. 만약에 포문이 10번 반복하면은 if문도 10번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경우는 포문에서 우리가 반복에 필요한 변수를 하나 만들죠. 요 변수 값을 가지고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1부터 9까지 반복하는데 i 값이 1, 3, 5, 7, 9일 때 혹은 2, 4, 6, 8일 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변화하는 값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for-if입니다. 여기서도 스캐너를 써서 max라는 값을 하나 입력받았습니다. 자, 변수 2개를 준비했고요. i는 1부터 max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이라고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i 값이 1, 2, 3, 4, 5, 6, 7, 8, 9가 되는데 90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i 값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를 봅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그 수는 짝수예요. 반대의 경우는 홀수겠죠. 그래서 i는 짝수다 라고 한번 출력하고 even sum이라는 변수에다 더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홀수라고 출력하고 odd sum에다가 더해요. 이렇게 하면은 짝수와 홀수들의 합을 나눠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 출력이고요. 자, 그래서 숫자를 만약에 내가 1000까지 입력했다. 500까지만 할게요. 500까지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쭉 반복하면서 짝수 홀수인지를 판별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각각 나눠서 합계를 내는 거죠. 자, 응용 예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어떤 수 i가 x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일 때 그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나누어 떨어지면 배수니까요. 2부터 9 사이에 두 개의 정수 x, y를 입력받아서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x와 y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공배수의 총합인 sum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야죠. 자, x하고 y 두 개를 입력받아요. 처음에 x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숫자값 하나 입력받았습니다. y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y값도 하나 입력받았습니다.
총합을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일단 0으로 초기화된 변수를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총합을 구할 때는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0으로 변수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얘한테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자, 1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구성하고요. 1부터 100까지죠. 그럼 이제 i가 1부터 100까지 변할 텐데 그 i 값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보고요.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봅니다.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걔는 공배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세 자리에 맞춰서 출력하게끔 했어요. 자,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제 x에다가 i를 더하면 x와 y의 배수로만 썸값을 구하게 될 거예요. 자, x는 3이라고 입력하고요. y는 7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공배수 값들 3과 7의 공배수까지만 출력이 되고 얘네들의 총합을 210이라고 구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번 9단원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단원이에요. 여기에서 적응이 충분히 돼야 이후 내용을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요 단원을 별도의 단원으로 뺀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조건문, 반복문 그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묻어가듯이 지나가는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간 거라서 여기는 제가 일부러 단원을 따로 빼갖고 예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첫 번째 파일 배포할게요. 한 단원을 한꺼번에 다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자, 단톡방상에 첫 번째 파일 보내드렸고요. 이 리드미 PDF 파일인데 간단하게 텍스트만 돼 있어요. 그리고 EX 1번부터 EX 4번까지 예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시 반인데요. 개당 5분씩 해서 20분간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 그 원격으로 들으시면서 질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톡방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 볼게요. 자, 다음 예제는요, 반복문 안에 조건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응용 예시입니다. 자,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9까지 반복을 하면서 1씩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i 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조건에 의해서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게끔 한 겁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쓰여요. 공식이 있는데요. 이 반복에 설정되는 반복 범위의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까지 반복하는 와중에 마지막 9번째를 생략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이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을 다 1씩 올려요. 1, 2, 3, 4, 9, 10이 되죠. 그러면 이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하면 마지막 회차가 생략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0, 1, 2, 그 다음에 7, 8, 9, 10까지 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냥 최대값하고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를 하면 되니까 최대값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건식이 변수보다 최대값이 작다면은 변수 플러스 1이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수가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변수가 최대값보다 작을 동안 반복해라 라고 설정하시면은 마지막 회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반복 사이사이에 뭔가 그 보조적인 처리를 해야 될 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따가 다른 예제에서도 나올 건데 구구단을 출력한다고 치죠. system.out.println 하면서 printf %d 곱하기 %d는 %d다 라고 했을 때 5 그 다음에 i는 5 곱하기 i다. 자, 이렇게 지금 하면은 그 0일 때도 출력이 될 테니까 뭐 그냥 그건 그러려니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다 한 줄로 출력해 버렸어요. 자, 5 곱하기 0부터 5 곱하기 9까지 출력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내가 구분선을 넣고 싶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구분선을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분선이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위에 선을 긋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경우는 마지막 회차는 빼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거는 거죠. i 플러스 1이 10보다 작을 때만 선을 그려라 라고 해주면 사이사이, 정확히 사이사이에만 선이 그려지고 마지막 부분은 선이 안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가벼운 거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 케이스가 가장 골치 아파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바깥에 반복문이 한 번 수행할 때마다 안쪽에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두 반복문 간의 조건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서로 달라야 돼요. 변수가 똑같으면 반복이 엉켜요. 자, 어떤 케이스인지 볼게요. 자, 일단 안쪽에 반복문을 좀 걷어내고 해보죠. i가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반복하는 거죠.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겠죠. i가 0에서 지금 1로 올라가는 것, 1, 2까지 올라가죠. 이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가 있으면 먼저 i가 0일 때 0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이라고 출력을 하고서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반복문을 만나요. 그럼 여기를 다 수행하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i는 0이라고 명시해 놓고 j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반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i는 0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동안 j가 0, 1, 2, 3, 4가 되죠. 그래서 i 값과 j 값을 출력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 수행이 여기를 겨우 탈출해서 반복 수행 종료라고 하면은 아직 요 전체 반복문 안 끝났잖아요.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럼 이제 i가 1 증가하니까 i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이라고 해놓고 j는 0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1이라고 저장된 상태에서 j 0, 1, 2, 3, 4를 다시 합니다. 또 종료하고 돌아가요. 이제 i가 2가 돼요. 그러면 j는 0부터 4까지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i 값을 2라고 고정해 놓고 0, 1, 2, 3, 4를 다시 해요. 자, 요거 끝나고 나왔어요.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i가 1 증가해서 3이 됐더니 조건이 위배돼서 전체를 빠져나가요. i가 하나 올라가기 위해선 j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이중 반복 구조예요. 그래서 i가 0인 동안 j가 0, 1, 2, 3, 4, i가 1인 동안 0, 1, 2, 3, 4, 2인 동안 0, 1, 2, 3, 4. 자, 여기 출력문의 역슬래시 t 같은 경우는 탭키를 친 거죠. 안에 좀 이렇게 들여쓰기 한 것처럼 보이려고 넣은 겁니다. 우리 이 이중 반복문에 대한 그 구성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히 외워왔어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워보세요.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갈 때까지 1부터 9까지 쭉 반복하고 3단에서 또 4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다시 반복하고 모든 9구단을 쭉 외우는 게 이중 반복문의 기본 원리예요. 그거를 코드로 표현하시면 이중 반복문은 정복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9구단을 출력을 할 거고요. 각각의 9구단 사이사이에 마지막 회차 생략하고 구분선을 그어서 각각의 9구단 사이에 이렇게 구분선을 좀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의 반복문 2부터 9까지 반복하죠.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i가 2인 동안 안으로 들어와서 j가 1부터 9까지 반복하죠.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i가 1일 때 j는 2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요. 얘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i가 2일 때요. i가 2일 때 j는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 여기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의 결과값이 되겠네요. 이거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출력을 하고 아직 i가 1이니까 선을 한번 쭉 그어요. 요거 다 9번 출력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가요. 자, i가 1 증가하니까 i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j가 1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때 1부터 9까지, 그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가 될 거고, 이걸 다 출력하고 나면 9분선 긋고 또 돌아가요. i가 4가 되면은 1부터 9까지 다시 하고요. 규칙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9구단을 쭉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중 반복문을 구사할 때 주의하실 거는요.
바깥에 있는 요 초기식의 변수와 안쪽의 초기식 변수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 버리면 반복이 엉켜요. i는 바깥의 반복에만 관여해야 되는데 그 i가 안쪽 반복에도 관여하면은 안쪽에서 열심히 반복하고 밖으로 가려 그랬을 때 값이 엉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변수는 달라야 되고요. 반드시 i하고 j일 필요는 없습니다. x, y라고 하셔도 돼요. a, b라고 하셔도 돼요. 뭐 영어 단어 써갖고 여기는 헬로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 월드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일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를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인덱스의 첫 글자를 따서 i라고 명명을 하고요. 안쪽 반복문이 j로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뭐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 그냥 저 혼자 뇌피셜로는 i의 다음 글자가 j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j 쓴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유야 어쨌건 모든 책을 어느 책을 보셔도 i랑 j 갖고 쓸 거예요. 모든 프로그래머가 왜 그런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한 게 그냥 고착된 것 뿐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이름으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반복문의 케이스를 다 봤는데요. 이중 반복문부터는 약간의 응용 사례가 나와요.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됐을 때 안쪽 반복문의 조건을 수식을 주는 거예요. 그 수식이 i 값을 기반으로 하는 수식이라고 한다면 반복문 안에서 i 값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안쪽 반복문의 수행 범위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i가 0부터 4까지죠. i가 0부터 4까지일 때 j는 0부터 i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그럼 i가 0이면 j는 0부터 1보다 작다까지가 돼요. 그러면 j의 반복은 그냥 j가 0일 때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죠. 1보다 작을 동안이니까. 그래서 j에 대해서는 1회를 수행하죠. i가 1이 되면 0부터 1 플러스 1, 2보다 작다까지니까 0, 1 해서 2회 하죠. i가 2가 되면 j는 2 플러스 1이니까 3. 그래서 0, 1, 2 해갖고 3회 하죠. 그러니까 이 반복의 조건값에 i 플러스 1이라고 걸면은 i 값이 증가함에 따라 안쪽 반복문의 반복 회차가 한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을 이제 결정하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반복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회차는 줄 생략했고요. i가 0일 때 한 번, j가 1일 때 두 번, 2일 때 세 번, 3일 때 네 번, 4일 때 네 번, 4일 때 다섯 번이 돼요. 이거를 응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요, 별짓기 예제라는 게 있어요. 거의 모든 전공생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로 아마 이거 풀 겁니다. 자, 별을 출력하는데 별을 총 7줄을 출력을 해요. 7줄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한 줄씩 늘어날 때마다 출력되는 별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프로그래밍적인 작용이 행과 열로 나눠서 작용을 한다면은
무조건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된 거고요. 바깥의 반복문은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의 반복문은 열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에 관여하는 변수가 i고 열에 관여하는 변수가 j가 되는 거죠. 자, 전체 7줄이니까 바깥의 반복문은 일단 7번 반복하게 구성합니다. 0부터 7 전이니까 6까지 1씩 증가죠. i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2번, 2일 때 3번, 3일 때 4번, n번일 때 i 플러스 1번. 그래서 j 의 조건식은 i 플러스 1보다 작다까지예요. 자, i가 0일 때 j를 한 번 출력합니다. 그 다음 줄을 바꿔요. i가 1일 때 출력을 한 번, 2번 합니다. 한 번, 2번 하는 와중에 줄바꿈이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트 ln이 아니고 프린트했죠. 자, 그래서 j에서는 별을 프린트로 출력하고요. j가 다 끝나면 다음 줄을 출력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그냥 강제로 한번 시킨 거예요. 프린트라고 하면서 역슬래시 n을 출력하시는 거랑 그냥 프린트 ln으로 아무것도 안 주는 거랑 같은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쭈루룩 이렇게 별이 나오죠.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별짓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별짓기 문제가 시리즈도 있네요. 23번까지 있대요. 이미지 검색으로 보면은 일단은 요거는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것도 다 비슷한 문제 유형이고요. 이제부터 슬슬 이제 정신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미친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것도 제가 봐서 살짝 제정신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했죠. 이거는 완전 장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이게 뭐 백중 코딩의 뭐 몇 번째 문제래요.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풀이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게 백중 코딩에서 이게 제시하는 좀 유명한 문제가 봐. 이거 풀이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이거 코딩할 때 보면은 문법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중첩이 돼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진짜 웃겼던 게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이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걸로 그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얼굴 출력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지만, 자, EX10번인데요.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제시해드리고 EX10번은 연습 문제로 냅니다. 자, 출력 결과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오게끔 하시는데, 다짜고짜 이렇게만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반복문을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의 의미가 퇴색해요. 9번 예제에서 여기만 고치셔서 출력 결과가 역순으로 나오게끔 해보시는 게 이번 교시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만 고치시는 거예요. 딴 데는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화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빔 프로젝트에 띄워 놓을 거고요. 잠시 이제 실습하실 파일 또 준비할게요.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자, 두 번째 파일 보내드렸고요. 이제 연습 문제 다시 제시할 화면상에 그려드릴게요. 자, 9번 예제에서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곳만 수식을 바꾸셔서 별이 역순으로 출력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제가 스크린샷 떠갖고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단톡방에 연습 문제 올렸으니까요. 보고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5분인데요. 연습 문제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보다 5분 늘려서 25분 실습할게요.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자, 조금 이따 4시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조금 이따가 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문제 내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면요. 자, 7줄을 출력하는 동안 첫 줄에 7개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5개, 4개, 3개, 2개, 1개예요.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때 i 값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0, 1, 2, 3, 4, 5, 6이죠. 전체 7번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건이 결정된 거니까 7을 어떻게 해야 7로 i를 어떻게 해야 7이 나오냐, 7로 1을 어떻게 했냐 6이 나오냐, 7하고 2를 어떻게 해야 5가 나오냐, 이 관계를 놓고 수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7 빼기 i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반복 횟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수식을 찾아내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래서 7 빼기 i라고 하면은 별이 역순으로 출력이 되죠. 자, 요것과 관련된 건 이제 EX 10번에서 나갈 겁니다. 자, 문법의 중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문법 중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EX 11부터는요, 약간 좀 보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변수하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을 갖는 이 중괄호,
다뤘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같이 버무려지면서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우리말로는 유효성 범위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어떤 변수가 만들어진다면 int a는 5, 뭐 이런 변수가 만들어진다면 이 변수는 최소한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블록 안에는 포함이 돼 있죠. 변수는요, 자기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그 바깥 블록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 안에서 if 뭐 이런 블록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선언된 위치보다 하위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if문 안에서 어떤 변수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a는 if문을 빠져나오면은 인식이 안 돼요. 없어져요. 포문을 사용하는 와중에 만들어진 i 값도 포문에 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포문을 벗어나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if에서 여기서 int a라고 변수가 만들어진다면은 이 a는 if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 말인즉슨 다른 블록에서는 요 int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a. 왜냐면은 위쪽에 있는 이 a는 이 블록 밖에서는 아예 없는 애 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블록에서는 다른 블록끼리는 변수가 이렇게 겹쳐도 서로 다른 애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코프 1 EX11하고 EX12는요 에러가 있는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코딩하면은 에러 납니다 라는 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에러라고 주석으로 넣어놨으니까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나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에러를 의도한 예제입니다. 자, if true 그냥 대놓고 참이래요. if문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 안에서 num이라는 변수 100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변수는 자기보다 하위 블록인 포문에서는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에러 안 나죠? 빨간 줄 안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언된 if문 밖에서는 num이라는 변수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 나요. 여기다가 슬쩍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num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그러니까 식별할 수 없는 변수래죠. 실제로 실행하면 빌드에 실패했습니다. 계속 하실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컨티뉴를 누르면 억지로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두 번째, num이라는 변수를 갖고 반복문을 돌리면서 1씩 증가시켰어요. 포문에서 만든 이 초기식의 i 값은 이 반복문 블록에 속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i는 반복문 밖에서 인식되지 못합니다. 자, 스코프 3이요. 원래 우리가 봤었던 변수의 기본 규칙은 변수는 중복 선언되면 에러예요. 근데 블록이 서로 나눠지면 중복 선언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변수의 선언은 자기가 속한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블록에서는 이런 변수를 선언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겹쳐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잘 인식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 무한루프입니다.
일단 텍스트만 먼저 볼게요. 반복문에서 조건식이나 증감식을 잘못 설정해서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고 영원히 실행되는 상태예요.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은요, 순간적으로 컴퓨터 CPU 점유율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요.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컴퓨터는 이제 벽돌이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 저하가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상태가 되면 이제 CPU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보통 그때부터 기계들이 발열이 일어나요. 핸드폰 발열 높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그때부터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얘기거든요. 스마트폰은 배터리니까 배터리 다 되면 꺼지기라도 하죠. 얘는 전원이 있잖아요. 터져요. 물론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다 돼 있겠지만 이게 심하면 이제 부하가 올라가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루프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무한루프를 거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매번 그 조건식의 반복 몇 번 해라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치죠. 그럼 검색 결과가 몇 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한루프를 걸어요. 대신에 반복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브레이크라고 하는 예약어예요.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반복문을 몇 번 수행할지 가늠할 수 없을 때 의도적으로 무한루프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반복을 중단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쓰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하고 같이 살펴보는 게 보통 컨티뉴예요. 반복문 안에서 현재 회차를 중단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하고요. for문 같은 경우는 증감식으로 강제 이동을 시켜요. 자, 이 내용들 살펴볼게요. 무한루프의 시입니다. while true. while문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인 동안 반복하는 건데 여기에 true라고 박아버리면 이게 바뀔 일이 없죠. 그러면 영원히 실행돼요. 해볼게요. 순식간에 훅 들어가죠. 이거 안 끝납니다. 자, 다행히 지금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바를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바깥에서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위에 이 중단 버튼 누르시면은 강제 종료가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안전장치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자, true라고 받고 num을 1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반복하죠. 자, int 타입의 num이라는 변수가 1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int의 데이터 타입은요, 마이너스 약 20억부터 플러스 약 20억까지의 범위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20억부터 플러스 20억까지라고 하죠. 자, num이라는 변수가 1로 시작을 해서 1씩 증가를 해요. 그러면 계속 커지면 언젠가 20억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int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까지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롱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어떤 변수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돌아가면요, 여기로 돌아가서 다시 해요.
그러니까 20억까지 커지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억으로 돌아가서 다시 증가해요. 뺑뺑이 도는 거죠. 주어진 범위 안에서. 무한정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값에 도착하면은 그 다음 값은 최소값이 돼요.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로 계속 가다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에 도달하면 거기서 1을 또 빼면 최대값으로 가요. 이렇게 그 변수의 범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초과해서 반대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를 오버플로우라고 불러요. 변수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값을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맞닥뜨리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라는 단어 자체를 안 배우고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세요. 이게 오버플로우라는 게 뭔지. 범위를 초과했을 때 다시 맨 끝 반대쪽 끝으로 돌아가는 걸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예제는 계속 커지다 보면 언젠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또 시작을 하겠죠. 자, while문의 무한루프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num이 1이에요. num이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래요. 그럼 1, 2, 3, 4, 5, 6, 7, 8, 9까지 하는 걸 기대했는데 빼기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얘가 10을 초과해야 중단이 될 텐데 10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순식간에 벌써 마이너스 한 2만 정도 갔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무한루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감소하다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20억으로 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중단되겠죠. 그러면 얘가 20억까지 카운트하는 게 먼저냐, 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게 먼저냐. 거기까지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while문의 브레이크입니다. 반복을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걸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times라는 변수가 계속 2배씩 커져요. 그래서 얘가 500보다 커지려면은 2배를 몇 번 해야 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 총 9번 곱해야 512가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경우는 우리가 몇 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무한루프를 겁니다.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준비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1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제 카운트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타임스를 2배 해요. 한번 출력했어요. 이 타임스가 500보다 큰지를 봐요. 아니죠. 자, 타임스 이제 2가 됐어요. 여기서. 자, 다시 가서 여기가 2가 돼요. 타임스가 4가 돼요. 500보다 4는 여전히 500보다 작죠? 넘어가요. 3이 돼요. 8이 됩니다. 여전히 작죠? 4, 16, 5, 32, 6, 64, 7, 128, 8에서 256, 9번째에서 512가 됩니다. 그럼 512는 500보다 크다. 조건 맞죠? 그럼 브레이크 문을 만나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자기가 속해 있는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합니다. 만약에 이 안에 뭐 이런 구문이 있다 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만나면요, 이 안에 구문이 얼마가 남아있건 간에 다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브레이크를 만나면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은근히 자주 쓰입니다. 꼭 무한루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을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은근히 자주 쓰이는 기법이에요. 자, 이번엔 컨티뉴입니다. 자,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 홀수만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기식 0이고요. x가 10보다 작대요. x를 증가시켜요. 1이 됐죠?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봅니다. 아니에요? 그럼 출력해요. 자, 돌아가서 2가 돼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봐요. 맞죠? 그럼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컨티뉴를 만나면 무조건 조건식으로 강제 워프예요. 그래서 3이 되고요. if는 건너뛰고 3 출력. 4가 되면은 컨티뉴를 만나니까 강제 워프. 이런 식으로 반복이 수행되는 도중에 어떤 조건을 걸러내고 싶을 때 쓰는 게 컨티뉴인데, 지금 이 예제는 컨티뉴라고 하는 키워드의 그 작동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홀수만 출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감싸서 짝수가 아닐 때만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개는 사실 잘 쓰진 않아요. 여기선 단순히 컨티뉴의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두 블럭의 결과가 같아요.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는 꼭 while문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포문에서도 똑같이 쓰이는데 여기서 while문을 그냥 대표로 삼았습니다. 자, 얘는 이름이 while continue가 아니고 for continue네요.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자, 아까랑 같은 전개인데요.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합니다.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해요. 이때 i가 짝수면 컨티뉴, 포문에서 컨티뉴를 만나면 증감식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반복을 수행하는 와중에 짝수일 때는 컨티뉴에 걸려서 조건식으로 계속 워프하니까 여기 밑에를 통과하는 거는 홀수일 때만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아까 while문 전개일 때랑 마찬가지로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j가 짝수가 아닐 때만 이 안을 수행해라 이렇게 전개하는 게 더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여기서도 그냥 컨티뉴의 기능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아래 형식을 더 많이 쓰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위의 형식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코드가 이 블록의 중첩이 깊어질수록 코드를 보통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코드가 더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블록 안에서 수행되는 처리를 최소화하려고 건너뛰는 로직을 이렇게 따로 블록으로 만들고 얘네들은 블록 밖에서, if 블록 밖에서 따로 수행하는 이런 식의 코드 전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짝수일 때는 건너뛰고 해라 인 거랑 홀수일 때만 해라랑 같은 말이에요. 어떤 스타일의 코드 전개가 더 마음에 드는지는 여러분들 개인 취향이지 뭐 절대 누가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문법에 대한 기본 과정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7번하고 18번만 제가 예제 파일을 좀 다시 캡처 뜰게요. 아까 미리 떠났는데
얘는 예제 이름을 바꿔서. 자, 그럼 이제 보냈습니다. 이게 이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다시피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단원인데, 우리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모든 얘기를 예제 패턴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문법 설명만 지나가는 말로 설명하고 말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부터 연습 문제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단톡방에 연습 문제 올려드렸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4개 문제고요. 오늘 수업 내용을 응용하는 수준들입니다. 자, 실습일기 30분 하고서 요거 연습 문제는 한 15분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면 5시 15분쯤에 연습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괜찮으실까요? 시간 배분? 네. 이럴 때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오케이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5시 15분에 보기로 합시다. 첫 주는 제가 상대적으로 떠드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게 좀 더 많아질 차례예요. 미안. 설명을 안 했다. 잠깐만요. 설명할 거 하나 더 있네. 자,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건 이거 순서대로 그냥 쭉 위에서 아래로 쭉 읽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코드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의 흐름을 그냥 눈으로만 봐서 암산하듯이 따라가면은 머리가 되게 지끈지끈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짚어놓고 이렇게 해요. 손가락으로 모니터 짚고 따라가요. 그거 1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진행되는 다음 단계가 손 코딩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 별짓기 예제 있죠? 이게 진짜로 저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문제였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코딩 문제니까 강의실 컴퓨터 실습실에서 봤을 것 같죠? 아니, 일반 강의실에서 봤어요. 시험지에 요거 딱 출력 결과 스크린샷 하나 넣어주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손으로 쓰세요가 문제였어요. 손 코딩이라고 해요. 제가 손 코딩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써가면서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직접 이렇게 다 추적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방법에 따로 뭐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제가 수업에서 포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i가 얼마일 때 결과가 얼마다 계속 쓰면서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초반 알고리즘 공부에 있어서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소스 코드 자체를 다 손으로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다 쓴 건가? 네, 진짜 이렇게 손으로 많이들 쓰거든요. 이건 파이썬이네요. 이렇게 직접 코드를 다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좀 그림이 쪼까난데 이거는 소스 코드를 인쇄해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코드의 진행 과정을 한번 손으로 따라가 본 거예요. 요거는 좀 현실적인데 다만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은 좀 있죠. 그게 아니라면 자, 잘 보세요. 이거 한 번만 설명하고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라인 넘버에 마우스 올리시면 왼쪽에 빨간 줄이 가요. 내가 프로그램의 전개를 보고 싶은 위치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찍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F5키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고요. 자, 여기 노란 줄 가면서 여기 화살표 생겼죠. 지금 찍은 빨간색 점을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코드가 여기서 멈춰요, 실행하다가. 이게 여기서 멈췄다라는 게 여기가 실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를 실행할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변수 상황이 보입니다. i가 0이래요. 자, 이래 놓고 F9를 누르면 잠시만요. 아, 이게 다음 중단점이구나. 아, F9는 저거 중단점 지정하고 해제네요. 그 중단점을 지정하는 단축키가 F9예요. F9를 누르면 중단점이 지정됐다 해제됐다 그래요. 자, 중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F5키를 누르면 거기서 멈춘다 그랬죠? 그 다음에 F8. 왜 요예제로 넘어갔지? 아, 미안해요. F10이네요. 자, F10을 누르면 코드가 이제 한 줄씩 넘어갑니다. 코드가 이제 그 전개에 따라서 한 줄씩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변수의 변화량이 보이고요. 여기 옆에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F10키를 F8키를 누르면서 아유 헷갈려. F10키를 누르면서 F10을 누르면서 계속 코드가 따라가는 걸 보면은 변수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요. 출력문도 그때그때 한 줄씩 차례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됐죠? 자, F9 중단점 설정 혹은 해제. 그 다음에 F5. 원래 F5가 실행이 아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그래요. 디버깅 시작. F10은 다음 줄 실행. 자,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F5키를 한 번 더 누르면 다음 중단점까지 실행. 자, 그럼 지금 반복문인 상태에서 여기서 멈췄던 코드가 여기까지 실행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F5키를 한 번 더 누르면 한 사이클 다 돈 다음에 또 여기 와서 멈춰요. 또 F5키 누르면 한 바퀴 다 돌고 여기서 멈추고요. 그러니까 중단점을 여러 군데를 찍어 놓으면은 이 중단점 단계로 한꺼번에 워프하는 게 F5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F5 또 누르면 여기서 멈추고 또 누르면 또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끝난 거죠. 이 디버깅 모드를 사용하면은 내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컴퓨터상에서 추적할 수 있어요. 공부하실 때 코드의 흐름을 추적하고자 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이 활용해 보셔야 될 기능입니다. 아는 코드라고 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까지는 우리 실습 예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동안에는 디버깅이라는 걸 꼭 해보세요. 나중에 프로그램 공부 더 하면은 이제 자바 스프링이라는 거 할 텐데, 자바는 스프링을 하지 않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스프링이라는 것까지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바 개발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업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시면 스프링까지 꼭 가셔야 되는데, 낮에 취업반에서 다루고 있는 스프링 예제 코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되게 길긴 한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양이 손 코딩을 하거나 흐름을 따라간다거나 그런 걸 엄두를 낼 수 있을 만한 양이 아니에요. 1시간의 실습량이 이만큼이 돼요. 아직은 코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 과정에서 각 예제의 흐름을 꼭 디버깅을 해서 추적을 해보세요. 디버깅 실력이 늘면은 코딩 실력도 같이 늡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실습 진행하시고요. 제가 한 5분 더 떠들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프리 시작 시간 5분만 더 늦출게요. 5시 20분에 프리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 연습 문제 1번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하라는 건데, 그럼 주사위는 각각 눈금이 1부터 6까지잖아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하려면은 첫 번째 주사위가 1일 때 두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가야 되고, 두 번째 주사위가 2일 때 얘도 또 1부터 6까지. 결국은 이중 반복문을 사용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for int i는 1부터 i는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자, 이게 첫 번째 주사위 눈금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j도 1부터 j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j++. 자, 이게 두 번째 주사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확인해 보죠. printf. 첫 번째 주사위 눈금, 두 번째 주사위 눈금 이렇게 출력하고 줄 한 분 바꿔라 라고 해서 i랑 j를 등장을 시키고요.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라 그랬으니까 변수를 하나 준비합니다. 자, 이거는 경우의 수 카운트 변수예요. 카운트를 일씩 증가시키면은 이제 주사위 눈금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system.out.printf라고 한 다음에 경우의 수는 %d개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 %d에 카운트를 걸어주면, 자, 지금 이거는 별다른 여과 없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겁니다. 6 곱하기 6이니까 총 36개 맞죠? 자, 근데 이거를 그냥 경우의 수를 카운터라는 게 아니라 두 눈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래요.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카운트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총 5가지 경우가 카운트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고음점 자바입니다. 포문을 중첩해서 정사각형 모양의 내용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이게 출력하는 과정이 이런 식인 거죠. 자, 일단 주석으로 이제 막아놓고, 일단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뭐가 행하고 열로 나눠지면은 일단 포문은 중첩이에요. 포 int i는 0부터 i가 4점까지 4번 하는 거네요. 가로 세로 모두. 자, 포 int j도 0부터, 일단은 그 fm대로 가보죠. j가 4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래놓고 이제 하나를 출력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f 라고 한 다음에 %d를 출력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씩 띄워주죠. 여기에 일단 i를 출력해 볼게요. 뭐라도 출력을 해, 일단은 뭐라도 출력을 해야죠. 자, 안쪽에 반복문이 열을 담당해요. 그래서 4개를 출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줄을 바꿔줘야 되니까 안쪽 반복문이 끝난 이후에는 줄바꿈을 한번 넣어줘야 돼요. 줄바꿈이요. 자, 이래놓고 실행을 하면 다 0 나오겠죠. 자, 무한음표 들어갔습니다. 여기 J++ 해야 되는데 I++네요. 지금 당황했어요, 저. 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왔는데 0, 1, 2, 3, 1, 2, 3, 4, 2, 3, 4, 5, 3, 4, 5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J 값을 출력하면은 J가 1씩 증가하니까 계속 0, 1, 2, 3만 나올 거예요. I를 출력하면 행방향으로 똑같은 거죠. 자, 출력 결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랫방향으로 출력되는 거는 요 I에 관련된 것 같은데 옆방향으로 가는 거는 J에 관련된 거예요. I가 0일 때는 0, 1, 2, 3으로 나오고 1일 때는 1, 2, 3, 4, 2일 때는 2, 3, 4, 5, 3일 때는 3, 4, 5, 6이에요. 일단 J의 값 전개는 0, 1, 2, 3인데 I가 1 증가하면 J의 시작값도 올라가 줘야 되죠. 또 증가하면 2, 3, 4, 5가 되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출력되는 J 값에서 I만큼 다 더한 거예요, 다. I가 1이면은 0, 1, 2, 3에 1을 더한 거고, I가 2면은 0, 1, 2, 3에 2를 더한 거고요. 그래서 출력돼야 되는 결과는 I 플러스 J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까 별짓기의 응용입니다. 일단 별짓기를 한번 재현해 볼게요. 출력 형태가 별짓기랑 비슷하니까. 포 int i는 0부터 i가 7줄이에요. 7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포 인트 j는 0부터 j가 i 플러스 1인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자, 시스템.out.print 해서 j를 출력할게요. 먼저 일단 i 먼저 출력해 볼까요? 한 세트 출력하고 줄바꿈 한번 해주죠. 자, 그럼 이제 0부터 쪼르륵 이렇게 숫자가 증가가 되는데 계속 같은 값이에요. 이번엔 j를 한번 출력해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0부터 시작한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보정하면 될까요? j를 더해주면 되죠. 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단은 뭐라도 하나 출력을 한 다음에 값에 근접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보정해 가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요. 넘버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변수에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넣으래요. 이거는 뭐 스캐너를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바꿔가면서 테스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풀이가 좀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1일 때는 홀수단에 대한 구구단을 출력하고 넘버가 2일 때는 짝수단에 대한 구구단을 출력하라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if 넘버가 1일 때, 그렇지 않을 때, 여기서는 홀수에 대한 출력이고요. 여기서는 짝수에 대한 출력이 될 겁니다. for int i는 자 홀수단위니까 3부터 시작하면 돼요. i가 10보다 작을 동안 i. 자, 3부터 시작해서 홀수만 가려면은 3, 5, 7, 9죠. 2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for int j는 1부터 j가 10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ij에 대한 구구단 출력하면 되죠. 구구단 출력 수식은 아까 다른 예제에서 복사해 올게요. 자, 그럼 짝수에 대한 출력은 2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2, 4, 6, 8 거기서 더 커지면 10이니까 어차피 반복은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 5, 7, 9에 대한 출력 2일 때는 2, 4, 6, 8에 대한 출력.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좀 개선해 봅시다. 두 번째 풀이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전부 똑같은 루틴을 타는데 넘버 값에 따라서 이 i의 시작값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작값을 별도의 변수로 계산해 놓고 시작하면은 코드가 좀 축약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거 연습 문제 4-1로 설정할게요. 아, 3번도 이미지 안 떴네요.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4-2로 넘어갈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수정 좀 할게요. 자, 요는 이 포문의 시작값이 바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넘버가 1일 때는 스타트를 1일 때는 3부터 시작하게, 그렇지 않을 때는 2부터 시작하게 해놓고 이 스타트라는 변수부터 포문을 지정하는 거죠. 반복문의 초기식에서 사용할 시작값을 경우의 수에 따라 분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아까보다 코드 전개가 좀 더 간단해지죠. 여기서 그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할까, 기교를 좀 부린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int start는 넘버가 1이라면 3, 그렇지 않다면 2, 3학년 산자 써서 조금 기교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전 수업 복습이 잘 되어 있으신 경우예요. 이거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방식이 좀 가능하신 경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전개했다라고 하면 앞부분 복습을 굉장히 착실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풀이했다라고 하면 오늘 수업 내용에 되게 충실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아마 아직까지는 훈련이 좀 안 돼 있으실 건데, 만약에 이 정도 훈련까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전공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봤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래밍적인 그 사고력이 좀 이미 갖춰져 있으신 경우에요. 마지막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조건을 따지긴 마찬가지거든요.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거는 포문이나 if문이 없는 경우예요. 1일 때 스타트가 3이 되고 넘버가 1일 때 3이 나오고 2일 때 2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4에서 빼면 됩니다. 간단한 산수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초등학교 산수니까. 그러면 최종 풀이는 4 빼기 넘버가 돼요. 1일 때, 2일 때. 자, 이제 첫 번째 풀이랑 비교해 봅시다. 어떤 코드를 쓰실래요? 제 개인적인 지론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그래머는 게을러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든 손가락을 덜 까딱거릴 궁리를 하시면은 코드가 개선이 돼요. 타이핑 이만큼 하는 거랑 이만큼 하는 거랑 전 이거 귀찮아서 못해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답안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가죠. 왼쪽 거 이거 귀찮게 언제 다쳐요.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코드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되게 다들 어려워하면서 네모 빼기 1은 3, 네모 빼기 2는 2, 이렇게 IQ 테스트 문제는 이거 거침없이 잘하고 다 써요.
사실 이런 IQ 테스트랑 지금 이 코드랑 차이점이 뭔데요?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훈련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 끊어놓고 살았어요. 그 중간을. 프로그래밍은 진짜로 수학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다들 보통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수학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하고 코딩에서 나오는 수학하고 대조해 봤거든요. 데이터 분석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웹사이트나 앱 개발에서 들으는 수학은요, 중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서 다 끝나요. 여기까지의 수학만 할 줄 아시면은 이런 사고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느 정도 좀 그 코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문제였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최종형 압축해서 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요,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 배열까지 가미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많은 문제 유형들이 가능해요. 사실 뭐 대부분의 코딩 테스트는 반복문하고 배열 같이 쓰는 거에 대한 확장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시면 대부분 이제 한 학기 수업 진도가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일 거예요. 자, 조심히 돌아가시고 하루 잘 쉬시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